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학대로 중태에 빠졌던 5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관장이 합의부터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대피해서 신고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푹푹 찌는 중복. 다들 삼계탕 한 그릇씩 비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위메프 그리고 티몬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많은 사방 가족분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던데요. 특히 휴가철 앞두고 여행 상품을 구매한 분들이 진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반 보면서 태교했던 우리 배이안 오늘 첫 돌입니다. 한미 양국에 계신 친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신 박은비님. 어제 괴한 때문에 목줄 놓쳐 잃어버렸던 소금이 저 녀석 방송 나가고 바로 연락받아서 찾았어요. 사반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주형님. 천만다행이네요. 어제 정오쯤 광주 남구 칠석동에 있는 대천촌입니다. 폐유로 보이는 오염물질이 저렇게 하천에 유입이 됐어요.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줘 하신 김한주님. 지난 17일 오후 서귀포항입니다. 부둣가에서 개털을 깎고 있어요. 털이 그냥 바람에 그냥 사방에 날려가지고 우리 배 안으로까지 날라와서 제발 좀 하신 박재한님. 서귀포의 임은주님, 정읍의 김남성님, 광명의 최출련님, 손주아님, 홍빈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슈크림빵이 휘릭 손님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장님 제보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10원 모양 빵을 파는 곳. 손님이 준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죠. 그리고 한창 빵을 만들고 있던 이때 어머 치즈가 왜 그 모양이야. 양은 또 왜 이렇게 정말. 손가락질에 급기야 빵을 팍! 그러더니 몸에다 던졌어. 그러더니 그냥 뭐라고 또 하더니 그냥 갑니다. 어라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왔네. 그러더니 그 빵 다시 내놔. 별꼴이야 진짜. 확실히 날이 더운 모양이에요. 도무지 맥락을 알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은 10원 모양 빵을 판매하는 가게인데요. 5, 6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왔는데 빵 반죽에 치즈를 넣는 과정을 보더니 치즈를 반듯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장사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자연산 치즈라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잘릴 수 있고 크기가 다르게 잘려도 양이 더 많은 부분을 넣는다고 설명을 했지만 여성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급기야 제보자를 향해서 보신 것처럼 빵을 던졌다고 합니다. 던진 빵 때문에 제보자의 옷에 슈크림이 묻었는데요. 여성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빵을 만들어 주겠다고 다는 제보자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여성이 다시 들어와서는 던진 빵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또 오겠다면서 떠난 여성은 다행히 현재까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부당하게 당해도 손님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커피숍 사장님한테는 커피 뿌리는 인간들, 10원빵 사장님한테 10원빵 던지는 인간들 정말 나쁩니다, 교수님.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빵을 파시는 분은 심성이 착한 분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어떤 시비가 붙어서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빵을 팔면서 치즈를 사각형으로 넣었던 원형으로 넣었던 그거는 사장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그걸 갖다가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갖다가 만약에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빵집을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렇게 던진 건 저게 일종의 폭행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그 던진 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날씨 탓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 또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3년째 불법 주차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눈에 띄는 투톤 차량, 노란 실선을 당당히 들여밟고 불법 주차 시전 중.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무려 3년째 저 자리에 망부석 아니 망부차가 돼 있다는 것.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그걸 3년을 지켜보면서 문화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마두역에 있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꼭 거길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그 차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었다가 지운 사진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그 공무원분이 보셨대요. 그리고 얘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대요. 그분이 법을 또 너무 잘한대요. 그 코너에 돌자마자 몇 미터 안에 차를 대면 견인해 갈 수가 있대요, 법적으로. 근데 그 위치를 딱 벗어나서 차를 댄대요, 그분이. 독일의 럭셔리 세단 그 마이바땡 이거 이렇게 비싼 차 타면 뭐 합니까? 네, 참 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황색 실선 저 부분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횟수로 3년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저게 그냥 주차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청 그리고 시청 신문고까지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딱 위치가 애매합니다. 교차로 이런 데서 한 5m 정도 그러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5m를 벗어난 지역에 주정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렇게 될 때마다 뭐 과태료라든지 벌점 부과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뭐 해결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법을 좀 바꿔서 주정차 위반하면 그냥 견인 가능하도록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부숴버리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법은. 아니, 박 변호사님. 혹시 제가 국회로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회 갈 생각 없고요. 가지도 않을 뿐더러 러시아인가 어디 다른 나라 보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예, 다음 이어가죠. 연기파 도둑.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원단 가게로 들어오는 저 남자. 아, 사장님 계세요? 아, 괜히 한번 불러보더니 뒤도 한번 뒤돌아보고 쳐다보니 자, 보죠? 뒤도. 자, 그러고는 금고에 뻗는 마수의 손길. 돈을 주섬주섬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더 훔칠 거 없나 한번 보더니 자, 그때 나가려던 찰나 사장님 등장 딱 줘. 아유 배야. 아유 사장님 큰 거 화장실 어디 있어? 착한 사장님 저기로 가서 꺾으면 화장실 나와요. 아 저기요 하더니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랭랑을 치는데 와 진짜 말이죠 양 변호사님 예 진짜 사건 반장하면서 별의별 놈들 다 봤지만 정말 이 인간은 역대급 인간입니다. 아, 진짜 저 지금 보신 영상은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제보자의 아버님입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40년 동안 원단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기 이제 다른 지점이 있나 봐요. 아침에 거기 다른 지점을 열어놓고 오다가 저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하고 마주친 겁니다. 마주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르신이 당연히 여기라고 또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금고에 돈이 없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장면이 딱 찍혀 있었던 겁니다. 주로 잔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범행 시간도 한 1분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배 아파요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상습범이고 계획범이고 게다가 저 시장 주변의 분위기상 나이가 많은 분들을 노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님 너무 상심하셨다고 하시고요. 다른 피해자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아이고, 배야, 이거를 생각했겠느냐. 이거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음 이어갑니다. 난데없이 쾅쾅쾅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두 손을 꽉 쥔 사람 좌우로 고개를 두리번 하더니 차량 앞으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 보닛을 타작질을 합니다. 그렇게 M1 차를 패더니 갑자기 또 사라져버리네 또. 자, 박 변호사님. 예. 확실히 날이 덥다니까요. 뭡니까, 이상한 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지난 16일 부산에 이제 어느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방문할 일이 있어서 노면에 이렇게 주차를 해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볼일 다 보고 나와 보니까 저렇게 차량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어떤 남성이 와서 13번 정도 보닛을 가격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고요. 저렇게 가격했는데 아주 좋았을까요? 찌그러졌어요, 보닛이. 찌그러졌고 문제가 있어요. 차가 출고된 지 한 달 됐고요. 어쩜 본격적으로 좋아. 운전한 지 2주 만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아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저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뭔가 불법적 주차가 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뭐 그것도 때리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주차도 했고요. 만약 다른 아파트에 방문하면 그런 출입증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실 받아서 붙여놓고 살짝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했고 저 사람이 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 지금 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는 못하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저렇게 때리고 가고 이 사람 또 그 동네 주민도 아니라고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택시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10년째 남의 편.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1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결혼 생활을 20년 정도 유지한 전처가 있었는데 이미 집을 나간 지 5년쯤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연자와 남편은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양쪽 집안이 지난 10년 동안 가족 행사도 챙기고 같이 여행까지 가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이 지낸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전처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전처가 아들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어허. 거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답답해진 사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하자 이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려면 전처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성질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귀찮아서 이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연자의 생일을 맞아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걸 잊어버리고 다른 약속을 잡는다든가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약속을 놓치는 등 서운하게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 때문에 사연자는 이제 남편을 떠난 전처가 이해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산 주기 싫다고 이혼도 안 하고 무시하는 남편, 아예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계제인가 싶으면서도 말이죠.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탑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아니 양지열 씨, 당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니? 또 여자랑 이혼도 안 하고 그 여자랑 이혼도 안 하고 나랑 혼인신고도 안 할 거면 10년 동안 한 이불을 뭐하러 덮고 있어?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아니? 10년 동안 난 상간녀로 살았던 거야. 지훈이 결혼식 끝나면 이혼한다며 왜 안 해? 야, 난 도대체 뭐야? 안 되겠다. 그냥 너 죽고 나 살아야 되겠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 얘기도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이 여편네 정말 또 이런다. 이봐요, 백다희 씨.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내 마누라야. 그깟 서류 쪼가리가 뭐 중요하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가족이 다 공인하고 그런 부부지. 내가 지훈이 엄마 그 여자한테 단돈 1원도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알면서 그래. 왜 내가 왜 그러겠어? 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몇 번을 말하니? 야, 저녁이나 빨리 차려, X. 자, 박 변호사님.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요. 중원적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사실혼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해소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다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만약 여성도 사실 이 제보하신 여성도 그걸 안 했던 게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준다면 좀 안타깝지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전처하고 이혼하지 않는 남성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는지 그게 좀 이렇게 그 이해가 안 가고요. 서류 쪼가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전처에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물려주는 것을 걱정을 한다면 제보자에게는 재산 줄 것 같습니까? 다른 여자 만나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혼하면 전처 재산 나눠주는 것이 싫다라고 하면 이 제보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잘 생각을 하셔서 말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잘 그 예상을 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이거 그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계세요.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제보자분은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산 지 10년 됐다고 했죠. 이거 이 상태에서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받기도 어렵고요. 재산 분할도 못 받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전처하고의 재산 분할을 해줄 게 싫어서 지금 이혼 안 한다고 남편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서요. 전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남편으로서 받을 재산이 있었으면 이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저거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은 만약에 떼어줄 재산이 있다라면 그리고 법적으로 그 권리가 있었으면 이미 그 전처가 떼어갔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 제보자분은 이혼해도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상태는 더 심해집니다. 아이고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헤어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스 쪼꼬님, 이용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S님, 무슨 현대판 두 집 살림인가요? 이런 의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자님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좀 좋은 좀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광주의 이성용님 보고 계시죠?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문흥 이동의 한 해장국집 가셨다고요? 해장국 드시는데 뭐 순간 뭔가 이상한 식감? 뱉어봤더니 세상에 바로 왼쪽에 있는 저거 일회용 물티슈가 통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를 기대했건만 돌아온 사장님 대답은 아유 저희는 이런 물티슈 안 써요. 에이,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자, 결국 광주 북구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셨고 행정처분이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제발 이 먹거리 안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줄넘기를 잘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다는 5살 남자아이. 지난 12일 평소처럼 태권도장에 갔을 뿐인데 아이는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11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관장의 학대와 방치 속에 아이가 사망했고 사고 이후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는데요. 그날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저희가 이 태권도 관장 사건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기회를 잡질 못했습니다. 일단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에 태권도장에 아이가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가 호흡곤란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있다가 결국 지난 23일 안타깝게도 생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고 줄넘기 좋아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해서 태권도장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어떤 아직까지는 뭐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이 이 아이를 다리를 잡아서 매트에서 돌리다가 이 세워져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우겨 넣었다는 거죠? 예, 근데 아이가 머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매트가 꽉 끼어 있던데 이 아이가 들어갔던 거였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거기에 방치됐던 걸로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의식을 잃었고 그제 사망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부검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시신을 부검을 해서 1차 그 부검 소견을 받았는데요.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라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국가수 부검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가 이제 사망한 것은 결국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 치료받던 아이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병원 측하고 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 치료를 갖다 중단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뭐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아이를 갖다가 쥐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것을 몇 단에다가 완전히 몸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형식으로 됐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극도의 어떤 그 공포감, 피가 이제 거꾸로 솟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폐쇄 공포증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실신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뭐 고문치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를 저 정도 하게 된다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살인의 어떤 혐의까지도 있는, 대단히 이것은 뭐 아이의 어떤 아이에 대해 가지고 뭐 아동 학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갖다 훨씬 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뭐 그때 태권도장 안에서 벌어진 그 상황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태권도 관장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장난으로 그랬다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과연 장난이었겠느냐, 장난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비슷한 나이에 또래들끼리 하는 게 장난이지 태권도 관장이 5살 아이에게 한 행동을 장난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뻔뻔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조카가 매트에 끼어서 버둥거리고 있을 때 관장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건들지 마, 꺼내주지 마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트에 낀 아이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반응이 없자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괜찮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범이 와서 아이를 살펴봤을 때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매트에 거꾸로 박혀서 이 아이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마저도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친구 한 명이 자, 태권도 관장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발 합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사고 다음 날 아이 어머님이 이자를 좀 봐야겠다고 요청하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아이의 외삼촌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불러서 간 거예요. 병원에 있다가. 경찰 조사만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자리 한번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아이 사진 한번 보여주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합의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애 엄마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이게 사람이냐고. 자,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 관장이란 자가. 자,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교수님, 그래도 사과는 하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을 못 느낄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릎을 잘 꿇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사과를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어떤 그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외삼촌 같은 그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은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이 어디서 무너졌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에서 이 태권도 관장이 이 CCTV를 갖다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죄를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사전 예비 행동을 했었고, 심지어 이 아이가 의식을 잃으면 바로 119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이게 아이를 갖다가 응급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병원에 애를 데려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부탁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행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본인이 이제 꺼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옷도 갈아입고 CCTV를 갖다 삭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이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 삭제한 영상을 모두 복구했고 이자의 그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자, 생사람을 돌돌 말린 매트에 거꾸로 우겨놓고 세상에 그걸 막 안타까워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야, 쟤 꺼내지 마. 이런 인간이 말이죠.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 것이냐. 그렇죠. 너무나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 아동들끼리 카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 카톡방 얘기 들어보면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외삼촌이 상당히 슬퍼했고 상당히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파란 매트에 관장님 집어 던졌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다 하고요. 이게 이제 장난으로 아마 주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유가족들 지금 유족들 얘기고요. 또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말을 안 했던 것 같고 태권도장 간원이 이제 258명인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중에 3명이 그런 학대를 당했다면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사를 좀 더 해보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태권도 관장이라는 자가 취재진 앞에 한번 섰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날 그 카메라 앞에서 막 울으면서 제가 그 아이 제일 예뻐했던 아이입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타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걸 보고 경찰이 그리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이뻐했던 아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오자마자 울면서. 지금 울어야 될 사람들은 누군데? 경찰도 깜짝 놀랐대요. 조사받을 땐 그런 얘기가 없었대요. 근데 차에 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놀랐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바로 나와요? 맨 처음에 검찰 송치될 때 영장 신치실사한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갔던 사람이 왜 구속된다니까 그렇게 울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은 형량이 그 사람한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죄값 받고 나와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제일 예뻐하고 아꼈던 애야. 근데 그렇게 됐어. 자기 실수로. 자, 그러면은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야죠. 경찰도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외삼촌은 포렌식이라는 것도 몰라서 나중에 복구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CCTV 영상을 다 지운 사람이고 그동안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부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저렇게 울면서 가장 예뻐했던 아이였다니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은 관장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다. 관장의 아내가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자기 아이였어도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을까 혹은 써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다면서 괴로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태도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울고 주변에는 탄원서를 요청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 119에 아이 보내고 나서 옷 갈아입고 CCTV 삭제했다는 걸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자의 행태는.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그 태권도장 뭐 금매로 내놨다면서요? 예, 금매로 본인이 내놨다고 하고 금매도 금매지만 그 광고 홍보 문구가 좀 기가 막힙니다. 그 홍보 문구가 뭐냐면 지금 250명 관원이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주 신도시 관원 250명. 아, 그걸 다 넘기겠다? 예,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다른 태권도장 관계자들이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자, 인수인계는 관장님이 직접 못하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반성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체육관도 팔고 아이들도 같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매물로 이렇게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게 교육자가 맞느냐라고 주위에 있는 다른 태권도 관계자들도 상당히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경찰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족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살인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모호한 경우에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한 걸로 보이고요. 아동학대 치사도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계속 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대피해서 신고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벌써 누군지 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 피해자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목소리가 나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 입장은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결별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피해자인 여성은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면서 각종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툴 때도 종종 있었는데 폭언과 욕설을 빈번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전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 물건을 벽으로 강하게 집어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을 만나다가 올해 3월에 피해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결국 결별을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고 결국 집에 와서 사달이 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고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그 여자친구 집에, 전 여자친구 집에 바지를 놓고 왔으니까 그걸 좀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아예 연락을 안 받으면 자꾸만 계속 연락을 해오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걸 줘야겠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합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 건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져다 주겠다라고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옷을 가지고 갔더니 술자리에 있었고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만 가져다 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또 집에 따라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오겠다고 하고 뭐 심지어는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데 음식만 사서 먹고 바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도 많고 이제 끊어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들어주자는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돌변을 한 거죠. 자기 옷을 일단 탈의를 하고 피해자 옷도 그렇게 벗기로 했었고요. 결국 성폭행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럭비 국가대표였어요. 신장이 190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 결국 폭행을 합니다.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남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소리를 저희가 그 비명 소리를 최대한 편집한 게 겨우겨우 편집한 게 지금 영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나. 너한테 진짜 아무 관심도 없어 이제 진짜로. 이렇게 돼. 네가 몰라? 제일 생새끼 걸렸어. 대한민국 제일 생새끼. 자, 지금 채팅창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 사람의 엄마가 한국 모델계의 전설이죠.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그 서바이벌 예능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저 영상 저는 진짜 보다가 소름 끼쳐서 다 못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하고요. 만지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뭐 성관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리저리 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급기야는 여자친구를 침대 위에 세게 던지기도 하고요. 또 폭행하고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서 폭행을 다시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폭행에 막 이걸 당하는 그 와중에 이걸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하던 끝에 딱 하나를 찾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저 덩치를 이제 봤는데 남자도 뭐 저렇게 때리면은 뭐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이 뭔가 이 상황을 갖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뭐 갔다 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결국 겨우 이제 그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112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 그 전 남자친구라는 자 바깥에서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런 짓을 합니다. 영상 역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영상 보고 가시죠. dumbass. You're such a dumbass, bro. 자기야. 럭비 하는 인간이에요. 저런 나무 문 같은 건 이건 장난이죠. 그거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뭐 뚫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열린 문처럼 보일 정도잖아요. 보통 사람이 저 힘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게다가 상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문을 들고 들어가면서부터 뭐 죽으라는 식으로 욕설 하고 폭행을 하고 경찰을 불렀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죽으라는 말 하면서 결국 이 화장실에 있던 휴대전화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요. 뭐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왔냐면요.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또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분이 풀렸는지 어쩌는지 그냥 별일 없었다는지 집을 나갔던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요. 피해자 뒤늦게 저자가 보낸 문자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자 범행 직후에 온 문자였어요. 예.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휴대전화가 이제 부셔졌으니까 그걸 뭔가 이렇게 살리려고 이제 수리센터를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는 살리지 못한다. 근데 이제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게 됩니다. 자, 봤는데 전 남자친구가 바로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가고 난 그 직후에 보낸 문자가 도착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유체이탈 합법입니까?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안전하게 있기를 바래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폭행을 하고 이 성폭행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과정을 갖다 예. 거쳤는데 이 아무 일도 없었던 같이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소름이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이제 문자가 뭔가 어떤 그 증거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한 행동을 갖다가 뭔가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덩치가 저렇게 크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순박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덩치가 크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스럽다라고 하는 예.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구속이 됐는데 이걸 왜 방송을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피해자와 연결이 돼서 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이 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자의 어머니라는 분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변호사님. 예. 우리 아이 신중한 아이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스스로 찾아갔어요. 뭐가 신중합니까? 이게? 신중한 게 아니고 매우 신중하지 않고요. 범죄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 그다시 폭행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하출을 얼굴 보이죠. 뇌진탕 진단 받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 또 극단적 선택 이게 자꾸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족들이 옆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걱정되는 게 나중에 보복이라든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 전 남자친구 이 럭비 선수가 강간상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고요. 이게 무죄 받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합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합의해 줄 생각은 없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 세게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음식점에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쓰러졌고 여성이 부축을 해서 나가는데요. 얼마 뒤 자동차 안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두 얼굴의 여인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98년 12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무렵이었는데 전북 군산 해안 마을에 갑작스럽게 굉음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나가봤더니 한 승용차가 돼지 축사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거 음주운전 사고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둔기에 의한 손상이 이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숨진 남성 보험금이 무려 5억 7천만 원이 보험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하. 근데 저게 1998년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 특히 배우자를 의심하는데 아내를 먼저 알아보니까 자식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자식들도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자,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해당 사건도 영원히 묻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공소시효 만료 4개월 전에 충격적인 제보가 탁 들어옵니다. 네, 2013년 8월 말에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한 보험사 직원이 제보를 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가족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게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도 다시 살펴봤는데 사건 기록들을 보니 수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성은 당시 휴일 교통사고 때 보험금 3배라는 특약에 가입을 했었는데 실제 남성은 일요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타고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더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것도 수상한 부분이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사건의 핵심은 이거겠죠. 피해자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자, 바로 피해자의 전 아내 신 씨였습니다. 보험을 이혼을 하긴 했지만 보험을 본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이 전 아내 신 씨였고 무엇보다도 이 신 씨가 차량에 어떤 걸려있는 미납금, 세금, 보험금 대신 납부를 다 해줬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대신 내줬을까? 경찰이 좀 의심을 했고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현장이 좀 더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일단은 구불구불한 곳이기 때문에 속도가 내기 힘든 장소인데 속도를 많이 냈다는 것처럼 보이고 범퍼 손상 외에는 차량 손상이 아주 경미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큰 부상 없이 뒤통수에 가격 흔적이 또 피해자한테 보였다는 것도 있고요. 뒷좌석에 점퍼를 이제 놔뒀는데 피해자 혈흔이 좀 묻어 있었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너무 수상하다. 경찰은 혹시 신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보험금을 살인으로 위장한 사건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 신 씨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내연남, 즉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 바람을 피고 있었었는데 이 피해자가 사망하던 그 당시에 그 또 이 아내가 1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내연남 이 최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서 대출까지 받았다. 참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두 명이 이 살인의 혐의가 상당히 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니까 이 신 씨가 내연남 이 최 씨와 함께 야 우리 남편 살해하고 보험금 받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보험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행 당일 그 저녁 7시쯤 돼가지고 전 남편을 한 음식점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들이대 버립니다. 나 사실 이혼 전부터 불륜을 해왔고 내연남이 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일부러 열을 받게 만들어서
화가 났으니까 이 남편이 계속 술을 갖다 마셨겠죠. 그래서 만취하게 만듭니다. 아하. 그리고 난 뒤에 이 신 씨가 전 남편을 차에 태웠고 이 내연남 최 씨가 전 남편 머리에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둔기로 휘둘러 가지고 심지어는 이 맞고 도망가는 이 남편을 따라서 폭행해 가지고 살해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어디에다가 이 차를 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이냐 이걸 미리 이제 다 그 현장 답사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숨진 전 남편을 운전석에 앉히고 차량 기아를 수동으로 놓고 뒤에서 밀어서 교통사고로 위장을 한 가장 악랄한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에 이 전 아내 신 씨 그리고 내연남 최 씨한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네, 이 사건 당시 전 아내 신 씨는 당시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와 함께 있다가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내연남 최 씨 역시도 그날 술집 여주인과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려면 이 알리바이를 깨트려야 했는데요. 경찰은 가장 먼저 술집 여주인이 당시 최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걸 밝혔고 결국 끈질긴 추궁 끝에 술집 여주인은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딸도 그날 새벽에 엄마에게 삐삐 호출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엄마 호출기가 고장난 것 같아서 시험해봤다 이렇게 거짓말했지만 통신 수사 결과 전 아내 신 씨가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 내역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의 알리바이는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남이라는 자가 이 전처 신 씨를 만날 때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어요. 양다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이게 와르르 무너졌던 게 결국 지들끼리 이제 보험금을 놓고 싸우다가 그런 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교통사고라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보험금이 한 6억 원 가까이인데 한 1억 원밖에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 씨하고 내연남이 또 그걸 가지고 다퉈서 1년도 못해서 헤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15년 정도를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 이 또 다른 내연녀가 들으신 것처럼 사실 그때 거짓 증언했다는 거 털어놨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아내 신 씨도 예. 다른 남자하고 또 살림을 차리고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쨌든 정말 다행인 건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딱 잡을 때가 공소시효 25일 남겨놓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넘겼는데 재판 이후에도요, 이 아내 이거 교통사고 맞으니까 빨리 수사 끝내주고 보험금 타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판사가 들어줬겠습니까? 그거 두 사람 다 무기징역 선고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자,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범죄의 이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교수님, 구천을 떠돌던 이 원혼이 정말 뭔가 진짜 했던 모양이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도에 태안이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5년 됐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만약 이 두 범죄자가 25일이라고 하는 이 공소시효를 경과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원한이 있는 그 피해자가 끝까지 뭔가 이 사항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남자 씻었는데 안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다. 남자의 피지는 강하니까 강력한 초농밀 거품으로 블랙헤드 쏙 피지각질 싹. 남자답게 남김없이 우로스 페이스워시. 뛰어야 산다. 뛰어야 가볍게 산다. 올 여름도 가벼운 가격으로 국민런 썸머 홈플런.
글로벌 피그 왜 안 하냐고 다들 그러시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